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법률과 생활 5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석을 독려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는 출석을 잘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조금 지각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강의를 듣고 혹시 출석 상황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연락을 주면 내가 늦게라도 꼭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사와 형사 또는 뭐 일상생활에서의 법률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특히 구속적 부심 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구속적 부심, 영장실질심사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더 정확하게는 영장실질심사 얘기를 많이 했죠. 영장실질심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어떻게 데려다 놓고 심사하는지, 왜 실질심사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람은 구속이나 체포 구속된 피의자라고 했어요. 피의자, 피고인, 이제 이쯤 되면 조금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한번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좀 정리해 볼까요? 피의자는 기소되기 전 단계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한다, 이러면 피의자예요. 고소를 당한다, 피의자예요. 그랬는데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기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기소하는데, 이때 기소는 법원에 가서 재판받게 하는 거거든요. 공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기소를 해요. 그냥 끌고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옛날 원님 재판할 때 같으면 관리가 또는 뭐 저 포졸이 아니면 뭐 형방 같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끌고 원님 앞으로 오죠. 그 원님이 이제 판사이기도 하고 검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기도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로 뭉쳐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안 하고 소재기한 사람을 원고, 소재기 당한 사람을 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사기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사기 고소장까지만 보여드렸죠. 일단 그리고 사기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기는 우리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이거든요. 이거는 형법 347조에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주관적 구성 요건이 어떻고 뭐 객관적 구성 요건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냥 무려 2017년에 어디서 한 게 하나 있어서 요거를 한번 보면 조금 영상을 보면 좀 덜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띄워놔 볼게요. 하나 띄워놨는데 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사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뭐 사기꾼, 뭐 이거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사기라는 단어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네, 뭐 형법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기라고 합니다. 네. 사람은 타인을 말하는 거고요. 기망은 말 그대로 속이는 겁니다. 재물은 물건이고 재산상 이익은 돈입니다. 돈이나 금전을 가져가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뭐 사기도 형사범이니까 뭐 사기죄 성립 구성 요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저희가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는 네. 객관적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속이는 행위,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속인다고 해도 상대방이 안 속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가 속아야 됩니다. 네.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의 교부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나 뭐 재물을 받아가야 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 판례를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네. 일반인들께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하고 떼이면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고 네. 돈을 빌려가거나 또는 기망행위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이 사람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못 갚을 게 분명한데도 돈을 가져갔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네.
판례를 굳이 얘기하자면 뭐 두 가지 비슷한 사례, 금액만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보험 설계사로 꽤 오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이. 네. 그런데 뭐 보험 설계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의류 사업을 하면서 돈이 좀 궁해지니까 네.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서 씁니다. 네. 그리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시점에 못 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줬으면은 나중에 실제로 못 받게 되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돈을 못 갚으면 사기가 되는 건가요? 비슷한 사례, 금액만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를 쓰다가 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죠. 네. 그런데 금액이 좀 크니까 신용카드 회사가 사기로 고소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못 갚은 카드 대금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법원은 이 경우에 카드 대금 못 갚으면서 카드 긁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시점에 자기가 못 갚을 거를 알면서도 썼으니까 그건 사기다 이렇게 그렇게 본 되는 겁니다.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아무튼 뭐 총론적으로 작정하고 사기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뭐 속지 않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은 뭐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검찰이나 법원은 돈을 빌려줄 때 네. 빌려주는 사람이 의무를 다했는가 하는 점을 사실은 조금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은 아닌데 네. 그래서 묻지마 투자를 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흔히 돈을 빌려주고 나서 네. 투자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법에서 투자와 대여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통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익을 몇백 프로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나와의 관계상 이런 조건을 제시할 이유가 없는데 아주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그런 경우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 일단 조심하는 거 말고는 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내일은 돈 거래나 뭐 계약 좀 구체적 사례 갖고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사기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한 것이 있어서 하나 했고 이 다음에 이제 뭐 돈거래 관련해서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것도 하나 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그건 안 들어볼 걸 볼 거예요. 사기죄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따지거든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은 속이는 행위, 기망 행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속아야 되는 거, 차고 그러고 나서 속아서 뭐를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속여서 내가 돈이나 재물을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이 의사, 불법 이득의 의사나 불법 명득의 의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참 어렵죠. 불법 이득의 의사, 불법 명득의 의사.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뭐 카드 돈 빌리면서 뭐 돈을 또 빌리고 이렇게 한 행위가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 판례거든요. 여러분들 이 판례를 내가 강의를 처음 하던 2016년인가 17년에는 상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똘망똘망하게 잘 바라보던 학생들이 다 조금 있다 졸기 시작하고 이래서 요새는 이 판례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데 무슨 얘기 사실관계를 알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재미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면 그림도 못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이제 판사가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비대차 이게 돈 빌려주는 거래거든요.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 빌리는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변제를 지체하거나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돈 못 갚겠구나 이런 위험을 예상하면서도 돈을 빌려주면 이런 경우에는 돈을 받을 사기죄가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정리하라는 거고 그리고 사기죄가 타인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요건들을 쭉 따져볼 때 차주가 돈을 빌릴 때 세무자가 돈을 빌릴 때는 변제할 의사 능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해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게 제일 어려운 거고 요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기죄하고 그다음에 그 전형적인 사기죄 실제 사기로 처벌받는 경우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전제한 다음에 왜 이렇게 길게 쓰냐 하면 어떤 행위가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기 전에 사기죄는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피고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기소가 된 사람이죠.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피고인 검사가 피고인이라는 얘기는 기소가 되었다는 얘기고 기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판결이고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된 거고 이 사람 보면 보험 설계사로 일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됐고 보험 설계사 말고 의류 사업을 하면서 의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 피해자 신용카드를 빌려서 현금 서비스를 받고 그러고 나서 결제 기일이 되면 자기가 돈을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거래하다 보니까 돈 거래 액수가 무지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돈 갚아준다는 생각으로 2천 몇백만 원을 송금했는데 카드 대금 다 변제는 못했어요. 이제 피해자가 카드 대금을 다 못 받고 자기는 돌려막기로 계속 신용카드를 이용하니까 뭐 연체이자가 워낙 높으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돈을 갚으려고 이제 피해자 카드 빌려준 지인이죠. 피해자한테 돈을 갚으려고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요. 이상하죠. 한번 사기를 당하면 이게 이제 이건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한 거긴 하지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 당했다고 생각할 사안이잖아요. 전형적으로 결론을 내가 먼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 이 피해자는 2천만 원을 이미 저 사람한테 카드 빌려줘 가지고 돈 못 받은 게 상당한데 그 돈을 다시 갚겠다고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요. 그러고서 월 3부이자를 지급해요. 월 3부이자면 연 36% 이자거든요. 무지하게 높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러고서 차용증을 써요. 그리고 그냥 차용증만 쓰는 게 아니라 차용증을 썼는데 이 무렵에 이 보험 설계사도 하고 의료사업도 하던 이 피고인은 아파트하고 자동차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에는 6천만 원 잡혀 있었고 근저당 설정돼 있기는 했었고 의료사업은 잘 안 돼서 그만두기는 했는데 보험 설계사는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2천만 원 빌렸다고 그랬죠. 2천만 원 빌리고 나서 다시 피해자한테 6천 몇백만 원을 송금해줘요. 뭐 어떤 건 이자, 어떤 건 뭐 6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으면 이제 60만 원짜리에 60만 원은 2천만 원의 3부 이자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자 굉장하죠. 2천만 원 빌려주고 3부 이자로 60만 원씩 받으면 지금 웬만한 상가 월세 수입보다 낫잖아요. 이자가 높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도 또 돈을 빌려줬겠죠. 그렇게 했는데 돈이 안 갚아지니까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고 그래요. 약속어음은 뭐냐 하면 어음인데 뭐 그냥 어음이에요. 내가 얼마 주겠다 이렇게 쓰는 약속어음인데 문방구에서도 팔고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만들었으면 요건을 잘 못 써서 틀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약속어음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근저당도 또 설정해줘요. 자기 집에다가. 그러고 나서 돈을 안 갚는다 이래서 고소해요. 그래서 고소하니까 체포됐어요. 긴급 체포영장 체포됐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생기는데 자기 남편하고 딸이 지불각서를 써줘요. 지불각서 또는 연대보증을 해가지고 4,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죠. 처음에는 이 여성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여성만의 채무였는데 이제 딸하고 남편까지 다 엮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판결까지 받았어요. 이 사안에서 우리 법원이 여기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차용금 4배에 이르는 8천만 원 가까이를 계속해서 변제했다. 그 다음에 돈도 계속 벌고 있었다. 의류사업도 했고 보험설계사도 영업도 했다. 그 다음에 이자도 60만 원씩 계속 항상은 아니지만 지급해 왔다. 그런 걸 보면 돈 빌릴 때 2천만 원 정도를 못 갚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사정 등이 있었지만 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다시 빌려가기도 했지만 돈을 빌려갈 때 이 2천만 원을 빌려갈 때 이 사람이 안 갚겠구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 이거를 무죄로 한 거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죠. 이게 무죄 판결 선고될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기도 했던 사안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 무죄가 났다는 얘기를 아까 거기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했던 다른 사안은 신용카드를 그냥 막 쓰는 사례예요. 한 2천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썼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쓰면서 어떻게 하죠? 저기 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신용카드로 60만 원도 긁고 70만 원도 긁고 이렇게 해서 무려 2천만 원 가까이 긁었다는 건데, 2천만 원 정도 긁으면서 나중에 이게 지급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카드 빵 꺼낼 수도 있다. 일단 신용카드로 긁으면 어떻게 하죠?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은 다 주죠. 그러니까 카드 가맹점은 웬만해서는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먼저 주고,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는 그렇게 하고 대신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그랬는데 돈을 띄면 그건 이제 자기들 비용으로 추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했는데 야, 너 사실은 갚지도 못할 거면서 카드 결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거를 설명한 거예요. 자, 금전대차 관계와 관련해서 차용증, 약소금, 공정증서 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요거는 요거대로 하고 잠깐 이제 원래 하려던 그 내가 다뤘던 사기죄 사례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사기죄 고소장을 어디다 놨냐. 요거 있나? 요거 같아요. 사실관계만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했죠. 이 고소인 차 땡땡 이분이 내 의뢰인이에요. 고소대리인 누구 이렇게 돼 있죠. 경기도 이쪽 고양시 이쪽에 사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여자분이고 실제는 이분의 남편인 엄모 씨가 이제 뭐 어떤 행위를 했어요. 피고소인은 김땡땡, 김뭔데, 자, 김뭐뭐고 이 사람을 우리가 고소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차 우리 고소인이 청주에 여기 있죠. 청주에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상렬이라고 하는, 그냥 한상렬이라고 해도 돼요. 저 뭐 잘못한 사람이 전혀 아니니까 한상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상렬이라는 사람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여기에 잡종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서로 바꾸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식으로. 헌집 주고 새집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집 주는 사람이 새집 받아오면서 돈을 더 얹어주면 되죠. 그게 교환 계약이에요. 두 개가 가치가 동일하면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의뢰인이 잡종지를 받아오고 자기 건물을 넘겨주면서 차액으로 12억 원을 더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100억이면 하나는 112억이라고 본 거죠. 두 개 가치를 산정한 다음에 차액 12억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서 그 중에 4억 원을 줬는데 이거를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소한 거죠. 요거만 보면 이제 고소의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피고소인 김땡땡은 그 고소인 차땡땡의 남편 엄땡땡 씨하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옛날부터 알았다는 것도 그냥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그냥 자꾸 찾아와서 내가 부동산 같은 거 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사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내유동, 아까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땅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한땡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땡땡을 아주 잘한다. 그리고 내가 마침 그 한땡땡으로부터 이 부동산 처분도 의뢰받았다. 내가 이 사람 중개사는 아닌데 부동산 중개 같은 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교환 계약을 체결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한땡땡이가 이거를 우리가 12억 원만 더 주고 고양시에 있는 땅을 가져오면 우리한테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12억보다 더 차이가 나는 땅이었거든요. 더 비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이, 우리 의뢰인이 아니 왜 그러냐, 그렇게 좋은 땅을 왜 12억 원만 더 받고 팔으려고 하냐, 뭐 무슨 이유가 있냐,
평당 시세가 200만 원이나 되는데 평당 150만 원 정도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냐? 이게 이제 사기의 단초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한땡땡 씨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신장 투석을 받고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그 한땡땡 사장 아들이 이 부동산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살아생전에 써보지도 못하고 아들놈이 탕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대출 받기 전에 그냥 그 부동산을 조금 싼 값이라도 팔고 마침 나는 건강도 안 좋으니까 청주에 가서 살겠습니다. 청주에 부동산은 뭐 월세도 조금 나오고 하니까 그거랑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내유동 부동산을 싸게 파는 이유도 설명했고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는 근데 전형적으로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 조건에 파세요?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아니면 사장님이 인상이 좋아서 인상이 좋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고 부동산을 싸게 파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의뢰인도 이런 거에 빠꿈하고 굉장히 잘 아는 양반인데 왜 속았냐 하면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의뢰인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부동산을 소개하고 이래서 이 사람을 잘 안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지 부조하죠. 사실은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 우리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한테 잘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만 않으면 아이들이 유괴당하거나 뭐 나쁜 일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래도 따라가죠. 왜 그래요? 처음엔 한 번 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다음날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또 인사하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돼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좀 더 짧은 시간에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이가 좀 든 사람도 한 몇 년 어떤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기 당하는 거죠. 하여튼 자 어떻게 하냐면 좋아 이제 알겠어 우리도 그럼 팔게요. 이래서 9월 16일 이게 추석 전이에요. 지금 딱 요 무렵이죠. 9월 16일 경에 이 김땡땡이가 자기가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서 잠원동 여기 이제 신사역 근처 어디예요? 서울에 있는 신사역 근처 어디에 내 사무실로 오시죠. 그래서 그 중에 12억 원 줘야 되니까 계약금으로 일단 4억 원을 먼저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9월 16일에 피고소인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래 그날 한땡땡이가 원래 토지 소유자 한상렬이에요. 한상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 보니까 왔어요. 그래서 왔으면 이제 우리가 신분증을 보고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분증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얼굴도 비슷해요. 대머리가 좀 벗겨지고 그래서 뭐 동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운전면허증을 보니까 그래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래 계약하면서 이런저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한땡땡 토지 소유자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땅 소유자 잡종지 소유자라고 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피고소인 김땡땡이 말을 가로채서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말을 다 해요. 한땡땡은 말도 별로 안 하고 계약서를 쓸 때도 이상하게 그 김땡땡이가 직접 다 쓰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억 원을 건네줬을 거 아니에요. 4억 원을 주니까 그 영수증도 김땡땡이 작성해서 줬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는 생각은 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금액 총 12억 원 중에 4억 원을 다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제 엄하고 차 이분들이 우리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하나은행 자기합 수표로 2억 2천만 원, 또 다른 자기합 수표로 5천만 원, 수표로 이렇게 많이 해다가 수표로 3억 5천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4천만 원이 되죠. 여러분들 현금 5천만 원 담아봤어요? 현금 5천만 원 뭐 그렇게 안 많아요. 그 봉투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봉투에 쏙 들어가거나 안주머니 하나에 쏙 들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가방이나 쇼핑백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들고 다닐 만한 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 넘어간 현금하고 수표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줬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나중에 뭐 이런저런 다른 서류 받고 인감 증명하고 이런 거 받고 그러고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아유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계약을 맺고 그 밑에 신사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에 타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땅 주인이라고 하는 한땡땡 대머리 벗겨졌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피고서인 사무실 7층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 어째 저렇게 빨리 내려오나 둘이 뭐 얘기할 것도 많고 돈을 4억 원이나 받았으면 뭐 들고 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더니 그냥 비척비척 내려오더니 그냥 지하철역으로 쑥 들어가서 가더래요. 그래서 아 그런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돈을 4억을 받아서 지금 4억이 호주머니에 들어있죠. 그러면 4억 정도 들고 있으면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갈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가거나 아니면 기사를 데리고 와서 가거나 자기 차로 가거나 이럴 것 같잖아요.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하철 타고 가다가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그런데다가 뭐 특별히 가방도 안 들고 그냥 털털 그냥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이상하다. 5천만 원이면 그게 5천만 원은 현금이었잖아요. 수표는 뭐 어떻게 지갑에 넣는다고 치고 현금 5천만 원이면 쇼핑백 하나 정도는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툴툴 나와서 좀 이상하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 다음 날이 돼서 자 인감증명하고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김땡땡이 이제 중간에서 주선한 사람이 아 제가 지금 마침 저 추석 전이라서 고향인 대구에 좀 내려와 있습니다. 추석 지나면 서류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추석 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이제 9월 30일이 끝나서 추석이 지났는데 그쯤 돼서 서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아니 도대체 왜 서류 안 주냐 빨리 줘라. 한 땡땡 만나봤냐? 이렇게 했더니 그 김땡땡이가 하는 말이 중간에 이제 소개했다는 그 사기꾼이 하는 말이 아 제가 한 땡땡 집에 갔더니 집에 마침 이 양반이 없어서 인터폰으로 연락처만 주고받고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4억 원이나 주고 12억짜리 계약을 주선한 사람이 한땡땡이랑 연락이 안 돼서 집으로 찾아가서 인터폰으로 연락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서 좀 이상하다 이랬더니 갑자기 김이 땡땡 중간에 소개했다는 사람이 이제서 아 제가 몰랐는데 한땡땡이 가짜입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4억 원이 다 한땡땡한테 건너갔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네가 한땡땡한테 다 줬으면 그날 내가 저 사무실 밑에서 봤는데 한땡땡이가 아무 손에 든 것도 없이 5천만 원이나 현금이 있었고 수표가 그만큼 있었는데 그냥 땡땡땡 들고 그냥 가더니 갔는데 사실은 네가 다 받아서 네가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 왜 저한테 그런 억울한 말을 하느냐. 어? 저는 저 한이 그날 현금을 저 여기저기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나눠서 담고 사무실 나간 다음에 수고비 저기 수표 교환까지 해달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한땡땡이하고 짜고 또는 실제로는 지가 돈을 다 먹고 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했고 그래서 더 얘기를 하다 이제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최대한 빨리 9월 30일 뭐 이때 만났으니까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이제 우리 사무실 찾아오고 우리는 하루인가 이틀 만에 이 고소장을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소장을 쓰고 처벌해달라고 했어요. 누구를? 김땡땡 그 7층에 부동산 중개사무실 비슷한 컨설팅 사무실 차려놓고 있는 애하고 그 다음에 가짜 한땡땡 진짜 한상열은 찾아갔더니 잘 살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주소지로 찾아갔더니 그래서 아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짜 한땡땡을 저기 했어요. 여러분 이 가짜 한땡땡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거의 100% 노숙자일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노숙자 또는 한땡땡하고 마침 이름이 같은 사람 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서 같은 사람으로 만든 사람 누구인지 우린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는데 돈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김땡땡이 갖고 있겠죠. 한땡땡이 아니라 가짜 한땡땡이 아니라 그래서 김땡땡 한땡땡을 다 고소하면 한땡땡이 신원이 파악 안 된다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걸 이유로 수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러면 김땡땡이는 돈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땡땡 가짜 한땡땡은 고소를 안 하고
중간에 돈을 먹었을 게 거의 확실한 김땡땡만 고소했어요. 김땡땡이 잠적했겠죠. 잠적했는데 이게 이제 2015년이었잖아요. 우리가 고소하고 수사까지 다 했는데 2015년 제가 크리스마스 조금 안 돼서 무주에 그 스키장을 갔거든요. 가족들하고 다. 그래서 무주에 스키장을 잡아놓고 12월 23일 아니면 24일일 텐데 잠깐 쉬러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김땡땡이를 강원랜드에서 잡았습니다. 김땡땡이를 잡으려고 통화 추적도 하고 다 했는데 일단 추석 때 대구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추석 때 대구에 간 게 아니라 마카오에 갔었어요. 마카오에 뭐하러 갔을까요? 도박하러 갔죠. 그 다음에 연락이 잘 안 됐던 시기에는 거의 강원랜드에 있었어요. 4억을 받아서 거의 다 썼어요. 도박으로. 그러고 나서 휴대폰 추적을 했더니 12월 23일인가에 또 강원랜드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봉고차를 해서 서초경찰서에서 이 사람을 압송해가지고 잡아서 이제 긴급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이 김땡땡이는 23일에 체포됐으니까 24일경에 아마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을 거예요.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 이런 경우에 지금 4억 원이나 사기를 쳤기 때문에 구속해야죠. 당연히. 구속이 당연히 됐죠. 그 구속할 때도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네가 만약에 구속이 안 되더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구속된다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사람 구속적부심 신청 하나 마나 기각되겠죠. 4억 원 중에 하나라도 안 갚으면.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경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이 김땡땡이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 있는 집도 압수수색했어요. 왜 압수수색했을까요? 돈이 있나 보려고.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참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돈이 2천만 원도 안 남아 있었어요. 돈은 거의 한 푼도 없고 가족들은 이 사람은 빈털털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마카오하고 강원랜드로 다니면서 4억 원을 완전히 물 쓰듯이 다 써버린 거였죠. 도박은 돈을 못 따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죠. 왜 그럴까요? 하여튼 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사기죄거든요. 야 여기서 김땡땡이가 사기를 쳤다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죠. 왜요? 속이는 행위가 명확하죠. 가짜 땅 주인을 내세워서 얘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망 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또는 가짜 한 땡땡이가 돈을 받아가게 할 목적, 고의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착오도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가 돈도 줬죠. 그러니까 사기죄 구성 요건이 뭐 완벽하게 다 인정되죠. 이렇게 쉬운 이건 꽤 쉬워 보이죠. 이럴 때 김땡땡이가 빠져나가는 방법이 저도 사기 당한 겁니다. 한 땡땡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김땡땡이가 한 땡땡한테 실제로 사기를 당한 거면 김땡땡은 우리에 대한 사기 피의자가 아니에요. 김땡땡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거지. 최근에 그런 뉴스 봤나요? 저쪽 전북 광주 지역하고 이쪽에 기아 K자동차라고 하던데 K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어떤 목사님이 600몇 명으로부터 40몇 억인가? 금액은 제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40몇 억을 사기를 쳤죠. 이 어려운 시기에 공개 채용 말고 그냥 아름아름으로 채용을 해주는데 보증금이니까 만약에 채용 안 되면 돌려줄게 이렇게 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뭐 더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채용이 안 됐죠. 채용도 안 됐고 돈도 안 돌려줬어요. 그래서 총 사기액이 43억이었나 뭐 하여튼 수십억 대가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중간에 소개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회 목사님이었죠. 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였죠. 목사. 이 목사가 자기 신도들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K자동차에 취업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도 목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거의 다 됐는데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 이 보증금이니까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목사님이 설마 돈을 안 돌려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맡겼죠. 그랬는데 K자동차는 그런 식의 채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목사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공범이 하나 있었죠. 이 목사 말고 다른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는 이 사람한테 자기가 속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목사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약간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도 잘 못 쓰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치밀한 사기 범행을 그 어린 사람이 하고 목사는 몰라서 목사도 속았다. 이 말이 믿어지느냐? 이게 이제 피해자들 얘긴데 그 목사는 자기도 그 자기 옛날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주범한테 속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가 속은 거면 사기죄가 적어도 자기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뭐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게 다 밝혀지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사기죄는 이렇게 하면 꽤 분명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도 속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넘어가는 수도 있어서 자 그래요. 자 우리 다시 땅 교환 사건으로 조금만 더 돌아오면 우리가 보기에는 가짜 한땡땡은 그냥 내세워진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피고소인 김땡땡이가 다 사주하고 한 것이다. 그러고 지도 한땡땡에게 속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한땡땡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나 이런 게 다 거짓말 같다. 그다음에 돈을 가져간 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거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다 거짓말 같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단 CCTV를 좀 확인해 달라. 그 김땡땡이가 자기가 수표도 교환해주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 공범이 또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다음에 수표 교환하면 뒤에 이서하는데 이 이서하는 거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달라. 그리고 구속해 달라. 그리고 압수해 달라. 압수수색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기는 됐죠. 그래서 됐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를 자 우리가 사기 고소하는 이유는 돈 돌려받으려고 하는 건데 돈을 우리는 얼마나 돌려받았을까요? 형사 사건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할 때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에 재판 때 또 한번 연락이 왔는데 얼마를 변제하겠다고 했는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는 조금 쉬어서 다음 시간에 하시죠.